파나마 지역의 가뭄만으로 파나마 대운하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나가는 선박을 20m 가까이 들어올려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하게 배치된 관문들은 이 놀라운 토목공학의 사물입니다. 이 운하 수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콘크리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발명한 거대한 T-크레인을 보십시오. 증기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크레인 위에 작은 집이 있는 것을 보셨나요? 흥미롭게도 이 집안의 증기기관은 콘크리트로 가득 찬 버킷을 들어올리고 움직임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기 동력 케이블 풀리 메커니즘은 수동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버킷을 목적지까지 운반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쏟아버리는 방식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100년이나 된 이 발명품이 어떻게 콘크리트 버킷을 세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었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놀라운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운하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수로로 연결할 수 있다면 선박의 이동 거리를 2만 킬로미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위치는 파나마의 좁은 지역입니다. 파나마는 매우 험준한 지형을 가진 멋진 나라입니다. 이 땅의 단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땅을 전부 파내어 양쪽의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892년 프랑스가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산사태, 폭우, 질병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땅을 파내는데 거의 8년이 걸렸고 약 2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를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굳이 땅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할까요? 이 거대한 산의 일부를 파내고 땅 전체에 물을 채워도 될 것입니다. 파나마 전체가 물에 잠기지 않고 어떻게 작은 폭만 물로 채웠는지 계속 지켜보세요. 보시다시피 배를 이 높은 수면 위로 올리기만 하면 파나마를 쉽게 횡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거운 배를 이 수위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물체라면 수위를 높이기만 하면 들어올릴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먼저 파나마 운하 입구에 3개의 관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열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가 두 관문 사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닫고 이 밸브를 엽니다. 두 번째 갑실에 물이 방출되면 수위와 선박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수위가 같아지면 두 번째 관문을 열어 선박이 다음 갑실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닫고 수위를 한 번 더 조절합니다. 몇 번 더 수위를 조절하면 이제 배가 수위가 높아진 플랫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는 파나마를 통과하는 이 환상적인 지름길을 통해 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배가 운하 끝에 도달하면 다시 해수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반대의 순서로 동일한 수위 조절 기술을 수행하면 배가 해수면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상승 및 하강 과정은 완전히 중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별도의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선박이 운하에 들어갔을 때 바다와 갑실의 물은 같은 수위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올린 후 첫 번째 갑실에 여분의 물 계단이 생겼습니다. 이 여분의 물을 바다로 방출해야 다음 선박이 갑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물 계단은 원래 호수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각 선박이 통과할 때마다 같은 호는 물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호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파나마 운하의 운영은 중단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호는 파나마 지방의 빗물들이 모인 차그레스 강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리기만 하면 배가 횡단할 때마다 발생하는 물 손실은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9년
파나마 운하에 가뭄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의 수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일부 화주들은 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화물의 양을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충분한 비가 내렸고 운하는 다시 한번 최적의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파나마의 이 지역에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사그레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댐 지역 내에 고이게 됩니다. 새로 형성된 수역은 큰 인공호수 중 하나인 가툰호라고 불립니다. 댐의 높이나 수면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범람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만 범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차 지점 전체가 범람하게 되면 파나마의 거의 모든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 수준에서 범람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땅의 거의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일부만 물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15km 길이의 침수되지 않은 지역을 없애버리거나 쿨레브라 수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전체 목적은 댐과 바닷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트랙 시프터, 더트 스프레더, 언로더로 알려진 이 거대한 기계들을 살펴보세요. 흥미롭게도 이 기계들은 모두 한 가지 특정 목적을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바로 땅을 깎아 쿨레브라 수로를 만들고 바다를 연결하는 것이죠. 파나마 운하 건설 기계의 끝판왕은 부시루스가 만든 증기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70대의 증기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기계도 파나마의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결책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굴착 작업에 한 달 평균 무려 80만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큰 바위를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증기삽으로 쉽게 퍼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삽질로 2톤의 흙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흙이 기차에 옮겨지는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의 동력원인 증기기관을 살펴보세요. 이 증기기관이 이 기계를 제어하는 방식은 20세기 초의 놀라운 혁신을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들은 로프가 달린 마운트를 사용하여 붐을 돌렸습니다. 이 멋진 기어 배열 덕분에 디퍼 스틱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디퍼 스틱은 또한 이 체인 풀리 배열 덕분에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버킷이 자재를 내버릴 준비가 되면 크레인 작업자는 레치를 당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흙으로 가득 찬 외건을 덤프 구역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외건에서 흙을 비우는 것만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봅시다. 언로딩 문제는 이 단순한 모양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언로딩을 위한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지군요. 이 애니메이션은 자동화된 흙 덤핑 기계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증기 윈치가 회전하면 언로더를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흙이 외건의 열린 가장자리에서 내버려지게 됩니다. 언로딩 작업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선로 옆에 큰 흙더미들 때문에 다음 자재를 가득 실은 외건이 도착해도 더 이상 덤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흙더미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인들은 또 다른 기계, 즉 더트 스프레더를 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쪽 레일에서 11에서 13피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강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계의 작동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쉽게 흙을 밀어내고 흙더미를 평평하게 만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방이 충분히 넓어지면 영리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평지로 트랙을 옮기게 됩니다. 트랙을 이동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트랙 시프터라는 또 다른 천재적인 기계를 발명하여 배치했습니다. 트랙 시프터에는 기관차로 구동되는 작지만 유용한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트랙 시프터와 트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트랙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체인 요크와 상부 붐 배열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강철 레일이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유연한 강철 레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아래쪽 붐이 한쪽으로 회전하면 트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로를 분해하고 다시 건설할 필요 없이 선로의 넓은 부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랙 시프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약 500명의 작업자가 레일과 연결부를 따로 이동시키는 기존 방식으로 작업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쿨레브라 수로를 만들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쿨레브라 수로는 세계 토목 엔지니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산이 아닌 지역에서 굴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정도 파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3배에 가까운 흙을 더 제거해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양의 흙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사태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휴식 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쿨레브라 지역은 안정적인 절토를 위해 필요한 경사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수년간의 토사 제거 작업 끝에 쿨레브라 수로는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마지막 과제는 간보와 제방이라고 불리는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쯤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1913년 10월 10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파나마 간보아 제방에서 6,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7,000kg의 다이너마이트 발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통령의 신호를 파나마로 전송하기 위해 대부분 해저의 광범위한 전기 케이블 네트워크를 준비했습니다. 버튼을 누른 후 신호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4초가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스파크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간보아 제방에 60피트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가툰 호의 물은 즉시 쿨레브라 수로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대서양과 태평양이 처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미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사항과 기술을 사용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화물선이 운하의 갑실에 가까워지면 선박 프로펠러를 꺼야 합니다. 이제 배는 두 척의 예인선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떤 선박도 자체 동력으로 갑실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배들이 옆에서 밀어주는 덕분에 배가 운하 수문과 완벽하게 정렬되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배가 갑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하 인부들이 뮬이라고 불리는 4대의 전기 기관차에 배를 묶습니다. 뮬은 고전압 선로에서 수문벽의 양쪽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기관차는 배가 수문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배는 이제 몇 차례의 수중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 수문은 매우 잘 설계되어 있어 오늘날의 거대한 배도 불과 몇 인치의 여유만 있으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배는 유명한 쿨레브라 수로에 도달합니다. 수로 다음에는 가툰호가 있습니다. 호수를 가로질러 크루즈를 타는 동안 승객들은 파나마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로의 끝에 도달하면 배는 역방향 수중 계단 방식으로 하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이 문은 마이터 관문이라고 불리며 약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것입니다. 마이터 관문의 천재적인 디자인은 자동으로 수밀 조인트를 형성합니다. 마이터 관문은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 역시 큰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의 교육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페트론에서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